출발 새아침. 호숫가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를 맞춘다. 아이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이 당시 고소장에 적었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7월 8일 박 시장은 자신의 비서였던 A씨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었다는 혐의로 피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 날인 어제 실종되었습니다. 피소 사실과 실종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루 전만 해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부동산 정책을 논하고 서울판 그린 뉴딜을 직접 발표하는 등 여권 대선 주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박 시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미투 논란에 휘말리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말 그대로 가늠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더더욱 박 시장이 모쪼록 무사귀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밤샘 수색 끝에 결국 오늘 오전 0시 1분경 삼산의 서울시장 박원순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타살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건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모쪼록 좋은 곳에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윤현숙 YTN 디지털 뉴스 팀장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윤 팀장님 만나서 반가운데 우리가 또 얘기할 소식이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네, 무거운 소식입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 너무 다들 놀랐는데요. 연락이 두절돼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결국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자정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한 7시간여 그렇죠. 만입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 1분쯤에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근처 숙정문과 삼천각 사이, 그 중간쯤 산속에서 숨져 있는 박 시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감식 절차를 거쳐서 3시간여 만에 서울대병원으로 시신이 운구가 됐고요. 3시 30분쯤 영안실에 안치가 됐습니다. 현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시 관계자와 의원들이 다수 도착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취재진들의 출입도 차단하고 이런 조문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5시 17분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하는 YTN 단독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를 접하고 이제 알고 있는 서울시의 그 정무 그리고 공보 라인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쪽 분들하고 평상시에 이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도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따님이 실종 신고를 했다는데 사실은 그 따님이 아버지 위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테고.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신고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파장이 클 텐데. 네, 그렇죠. 따님이 112에 직접 신고를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는데 네. 연락이 안 된다. 4-5시간 전쯤에 집을 나섰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당일 행적을 좀 보면 박 시장은 그 공간에서 시청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몸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원래 오후에 본인이 개인 일정으로 직접 잡은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약속도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를 했고요. 이런 시에서 이제 이런 시장 이야기를 접하고 일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알린 그 시점 10시 한 40분 전후인데 그렇죠. 10시 44분쯤에 검색 모자에 배낭. 배낭 이런 거 메고 운동화를 신고 이 공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뒤 한 10분 정도 뒤에
북악산 근처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오후에 한 3시 49분쯤에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따님이 연락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된다며 5시 17분쯤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퇴근 시간 무렵 그렇죠. 오후 6시 이후였는데요. 경찰과 소방대원 드론에다가 인명 구조견까지 모두 다 총동원이 돼서 수색 작업을 벌였고 먼저 이 구조견이 숨져 있는 박 시장을 발견을 했고 이후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갔던 가방, 네. 물통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그 감식을 벌이느라 한 3시간 정도 또 소요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간에서 아마 와룡공원 쪽으로는 한 10분 정도 이제 택시 타고 10분 정도 걸렸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서울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혹은 서울영재고등학교죠. 거기서부터 한 1km 올라간 지점이 이 와룡공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부터 이제 그 수색을 다들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1차 수색을 할 때까지도 사실은 발견을 못했잖아요. 10시 넘어서까지. 10시 반 정도에 경찰이 1차 수색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흔적을 찾지 못해서 계속 수색을 하다가 발견이 어려우면 날이 뜨는 대로 그렇죠. 또 다시 새벽에 일출이 되는 대로 헬기도 띄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정을 좀 넘긴 시각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 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공간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모가 발견이 되는데 물론 메모의 내용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네. 그 메모가 혹시 유서 같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거죠. 경찰은 아직은 정확하게 관련된 관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메모에 대해서 그 존재 여부랄까 그 안에 내용에 정확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고 또 사인도 경찰이 현장에서 시신 발견 직후에 얘기를 했는데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 좀 자세한 사인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봐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이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가방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 시장의 전 비서가 2017년부터 그 시장 비서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8일 날 고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변호사와 함께 그날 그다음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있다. 원래는 본인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됐을까요? 아직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랄까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게 없으니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8일 고소장을 직접 접수를 하고 어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비서 일을 시작한 게 2017년인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다. 또 시청 내에 자신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고 다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업무 시간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진 등을 보내왔다라고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 시장과 주고받은 것을 대화록을 증거로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경찰은 이 사건 고소를 접수를 하고 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수뇌부들한테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제 주장이니까 상대편 쪽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또 알아보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본인의 성추행 사건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이것도 현재는 확인이 안 된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에서는 소환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아직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경찰 쪽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결국 이제 어제 박 시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렇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죠. 그렇죠.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 시에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역시 어제 그 사건을 수사하던 그 서울시경 그 형사과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그렇게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청에서는 서울시경에서는 뭐 오늘 9시경에 좀 전반적인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정말 너무 예기치 못한 일이라서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야 막론하고 일단 분위기는 비통하고 너무 네. 충격적이고 급작스러운 그렇죠. 소식이기 갑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예, 놀라고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 정책 관련으로 최근 공방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었지만 네. 일단 이런 어떤 정치 일정이나 공방 등을 좀 중단하면서 사건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 시장 장례 절차와 향후 뭐 정치 일정 등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종 소식이 알려진 그 어젯밤 늦게 대책회의도 하고 원래는 조금 뒤인 7시 반 정도에 부동산 종합 대책 논의 관련 당정 협의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취소가 됐습니다. 뭐 이런 관련 상황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고요. 박 시장이 당내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그렇죠. 한 명이었는데 뭐 미투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고 성추행 피소 사건도 알려지고 있어서 민주당에 던질 충격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뭐 짧지만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짧게 논평을 냈고 그 외에는 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도 의원님들에게 말을 아껴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 따르면은 결국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급들에게 좀 이런 식의 미투 성추문이 이제 악재로 나온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네. 오호돈 전 부산시장이요. 네. 세 번째입니다. 그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관련된 비슷한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 21대 총선 직후인 4월 23일에 오호돈 전 부산시장이 공무원과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전격 사퇴를 했고요. 네. 또 앞서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임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징역 3년 6개월형 살고 있고 최근에 그렇죠. 모친상을 당해서 형기 집행정지. 네, 귀후 교도소 밖을 나와서 모친상을 또 치르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이런 비슷한 소식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안희박김설이라고 뭐 예전에 떠돌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의 안 씨, 뭐 이 씨, 박 씨, 김 씨 등이 차례로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자, 그런데요. 박 시장은 특히 삼선의 장수, 최장수 서울시장이기도 하지만 원래 인권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예. 또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권까지 꿈꿨던 파란만장한 예.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요. 원래는 1956년생이고 경남 창녕 출신으로 네. 알고 있는데 학생운동으로 서울대에서 제명을 당하고 나서 단국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네.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에 변호사의 길을 걸었는데 특히 제야에서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천서 성공문 사건 변호도 맡았고요. 아까 뭐 인터뷰 오프닝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이름을 또 알렸죠. 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에 참여연대 설립 주도하고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을 했고 정계에는 2011년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된
이후에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그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안철수 대표가 출마 포기하고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렇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14년, 2018년 세 번에 걸쳐서 서울시장을 역임을 했죠. 네, 어쨌든 9년 9개월에 시장직을 수행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이 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현숙 YTN 디지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좀 날이 좀 어둡죠. 아침부터 뭐 예. 장마 비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도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난 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연락이 끊긴 채 한 7시간 정도 실종되었다라고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에는 오늘 새벽 0시 1분 정도에 북악산 일대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두 분도 이제 어제 6시 이후부터는 좀 다들 놀래서 아마 상황을 좀 주시하고 계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비서의 미투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또다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성추문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또 고인께서 돌아가신 직후라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번 꼭 뭐 박원순 시장이 뭐 그렇다 이런 걸 떠나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뭐 어떤 그 성적인 관련 문제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뭐 부동산 문제까지도 뭐 불거진 것처럼 네. 개인 처신의 문제는 뭐 그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실종 소식을 듣고 이게 뭔가 좀 머리가 띵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향의 선배님이시어서 그러시군요. 친분이 또 없지 않았던 분이고 그래서 그래도 설마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그렇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돈 전 또 부산시장 경우처럼 이 현역 광역 단체장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내용이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은 그 두 분의 경우도 보면서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았고 또 지도자로 살았고 현재도 네. 광역 단체장으로 있던 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진단과 반성 네. 또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광역단체장으로서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최장수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인권 변호사로 처음에 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아직까지 뭐 확인이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하는 거는 좀 여기서 부적절할 것 같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좀 바꿔서요. 최후 통첩을 날리고 엿새 만에 입장 발표를 내고 또 독립된 수사기구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거부가 되고 지금 누구 말을 하는지 뭐 다 아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이번 수사 지휘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홍 의원님, 지금 검찰총장이 백기투항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뭐 또 말한 내용이라든가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선 먼저 얘기할 거는 이 두 분 앞으로 계속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두 분이 같이 가야죠. 그 같이 대통령께서도 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그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네, 협력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를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처럼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기획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검찰총장의 가장 그 측근의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 거고요. 네.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를 그대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뭐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린다. 뭐 이걸 처음에 당초 뭐 인권수사부에 배당하고 또 전문 수사단을 구성한다고 그러고 이걸 아니면 또 별도의 특임 검사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형사 일부, 그러니까 당초 수사를 했던 그 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이제 계속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그 수사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박탈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수사지휘를 못하게 만드는 이제 못하는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라든가 네. 또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위법 또는 탈법한 지시를 계속 내려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서 있으나 마나한 총장을 만들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가고 그러다 보면 검찰은 이제 죽는 조직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한은 이 총장은 지금까지는 가급적 뭐 양보한다든가 질충한다든가 타협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조직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수사지휘 박탈을 받아들인 것 그것만 가지고도 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은 죽었다. 벌써 이제 더 이상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물 건너갔다. 네. 대통령의 뭐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역사상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추 장관은 이런 위법 또는 탈법한 지시를 계속 내릴 건데 한 번만 더 총장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네. 아마 그걸로 뭐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돼. 만약 그런 지시가 한 번 더 오면은 총장은 그때는 아마 저항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뭐 그 총장이 아니라 뭐 국민들이 아마 들고 나는 일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뭐 총장은 물론 임기가 보장돼 있긴 하지만은 뭔가 일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해석되는 게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지휘를 한 걸 개별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현재 검찰총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검찰총장의 개입이 그 공정한 수사를 해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국민적 명분이 없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도리어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가 합당하다, 합법적 절차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 늦었지만 저는 잘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입을 다물고 있는가? 사실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검찰, 그러니까 24시간, 소위 말하는 24시간 최후 통첩을 추미애 장관이 한 다음에 곧바로 그날 저녁 6시에 윤석열 총장이 낸 입장이 서울고검장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꾸려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본인은 보고만 받겠다라는 답을 한번 냈어요. 근데 추 장관이 이거를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거부한다. 이거는 내 의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또 대검에서 입장을 내서 법무부하고 절충해서 이미 합의해서 낸 안인데 이걸 이렇게 거부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또 답을 냈죠. 물론 법무부는 또 아니다 뭐 어쩌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법무부하고 검찰 간에 뭔가 좀 내부적으로 좀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게 아니라면서 또 윤 총장을 조금 약간 좀 망신주기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윤 총장이나 검찰에서 볼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무리수로 계속 두는 그 속셈이 뻔히 보이니까. 아, 속셈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최종적인 목적은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알아서 나가라. 식물총장을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게 목적이 맞춰져 있고 네. 그걸 위해서 계속 위법한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손발이 잘리는 상황이 되고 총장이 안 받아들이면 이제 항명이라고 몰아가가지고 감찰하고 감찰하게 되면은 직무정지시킬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징계하게 되면 징계해서 이제 해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하려는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싸움판에 자꾸 추 장관은 끌어들이려고 이전 투구판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거나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안 말려들기 위해서 대응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해서 이 사태를 넘기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해가지고 그 서울고검장을 그 책임자로 하는 독립수사본부에 맡기자고 했던 것도 법무부에서 그 절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법무부가 이거는 우리 제안이지만은 총장이 장관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발표해주면 좋겠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장관이 바로 단칼에 또 쳐버리니까 검찰 이게 뭐지? 주장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텐데 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추 장관이 또 다른 사건에 또 수사지휘권 행사해가지고 그 윤 총장 보고 수사하지 말라 또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아마 진짜 대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추 장관님의 그 큰 그림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맞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뭐 식물총장을 만들 이유도 없고 늘 얘기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 수사를 공정하고 인권적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법무부하고 대검 간에 그 실무적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은 장관에게 이미 사전에 보고가 됐고 장관의 동의를 얻은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후에 대검에서 밝힌 그 입장, 오후에 밝힌 입장을 보면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그 지휘의 핵심은 뭐였냐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수사가 상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개입 없이. 검찰총장이나 다른 어떤 상부의 개입도 없이 형사 일부 지금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핵심인데. 추 장관의 얘기는. 그게 지휘의 핵심이죠. 근데 대검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그걸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부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는데 서울고검장이 개입해가지고 수사팀을 새로 개편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원래 지휘의 핵심 본질을 부정한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바로 이거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신 주기 했다 이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최강욱 전 의원이나 네.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양면에 있기 때문에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압박 취재를 했느냐, 강요 취재를 했느냐, 취재 네. 강요를 했느냐 이런 측면하고 이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하고 밖에 있는 제보자라는 지 씨하고 또 일부 방송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기자를 유인해가지고 네.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최강욱 씨나 또 황희석 씨가 개입했느냐 하는 네. 양면이 있는데 그 서울지검 수사팀이 앞부분만 조사하고 뒷부분 사실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전 법무부 법무부 인권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지검이 수사를 안 하니까 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윤 총장을 수사하지 못하게 추 장관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둘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나 황희석 얘기 전 국장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다. 너무 잘한다. 이런 대답 꼭 부탁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을 첨부하셔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과 또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수사 지휘권 논란에 있어서 또 얘기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죠?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걸 자신의 SNS에 올린 게 아니었느냐. 이거 최순실의 국정농단하고 비슷한 그런 시작이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내용 자체가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대략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어떤 거라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그대로 한 거고. 네. 예. 다만 이게 중간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서실과 그다음에 법무부 대변인실에 서로가 이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게 나갔고 또 장관 비서실에는 비서실대로 장관의 SNS 나갔다고? 예. 지금 비서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나갈 게 아마 나갔던 것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에서 이걸 구태로 이거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대한 아주 비밀스러운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이미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자체가 네. 큰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다지 이걸 갖고 정쟁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 홍 의원님은 정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걸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연설자료 초안이 나가서 공유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진짜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추 장관이 직접 보낸 것이든 밑에 사람 시켜서 보낸 것이든 아니면은 장관의 묵인하에 밑에서 알아서 보낸 것이든 하여튼 법무부 내부의 자료가 외부로 공유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전에도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법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총장 죽이기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그 이전에 좀 전에 언급한 채널A 기자 사건의 그 함정을 파고 기자를 유인을 했던 그 사건에 개입했다는 뭐 제보자 의혹이 X라고 하는 있어서 제보자 G씨라고 하는 예. 스스로 우리가 작전 들어간다 이렇게 네네. 페이스북에 올릴 그런 사안 그 때문에 이제 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흔들려고 했던 그 시도부터 이분들이 개입했던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게 이제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장관은 그걸 이제 막으려고 그 총장을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했던 이 과정에 서로 작전을 짠 것 아니냐. 법무부하고 외부 인사들이 작전을 짠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문건 유출이 그걸 거의 좀 심정을 굳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이 된 경위 확실히 밝혀지고 그 말고도 사전에 그 이전에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법무부하고 외부 인사들 간에 이 장관선에서든 아니면 보좌진선에서든 서로 진 전 교수는 그 내통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은 비단 이번에 뭐 그 법무부의 입장이 나가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에 그 범여권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좀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떤 한 그 교수의 그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소설입니까?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뭐라면 이렇게 해서 불거지는 건데 이번 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최강욱 어쨌든 뭐 한때 청와대에 있고 법무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최강욱 의원이나 저 황희석 씨가 우리 여당 인사들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께서 그럼 굳이 우리 여당하고 짬짬이라지 않고 그 밖에 있는 다른 정당 분들하고 해서 뭘 했다. 그리고 제가 추미애 장관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당대표 시절에 제가 그 당직도 있고 해서 그런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누구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따라갈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네.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지침이 전달된 것도 아니라 도리어 추 장관에 뭘 하겠다는 지침이 그냥 전달됐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거 최순실 사건하고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침서봉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장직도 전부 다 내놓고 미래통합당 예. 그다음에 부의장직도 사실 우리 안 맞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 예. 그러니까는 삼선 의원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상임위원장직 7개도 다 포기하겠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이렇게 생명인 견제의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그거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계속 야당으로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다. 네. 라고 하면서 삼선의 국회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선들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속으로 아깝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포기했죠. 다 공동 발표를 통해서 포기했고 그거는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 야당 그 후보로 유력했던 정진석 부의장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의장 한들 뭐 하냐. 네. 나도 똑같다. 나도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게 현재까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당에서 부의장 선출 공고를 내고 이런 걸 보면서 일부 삼선 의원이 이거 뭐냐. 부의장도 안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도 다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고는 왜 나가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있었는데 그래도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정진석 부의장도 지금은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네. 부의장은 하겠다고 그러고 삼선들은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이럴 수는 없다. 네. 나도 계속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만장일치를 다시 하는 것처럼 또 대신에 심상정 의원이 지금 어부지리로 국회 부의장 자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직 ING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야당 몫인데
그렇죠. 저희는 지금까지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를 해왔거든요. 20대 말에 4+1 해가지고 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근래에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 정의당이 우린 야당으로 불러달라, 진보 야당으로 불러달라. 이게 조금 이게 맥이 같은 맥락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정치는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홍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김부겸 전 의원 당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7개월 만에 그만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낙연 의원하고는 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홍 의원님은 어느 편입니까? 김부겸 전 의원 편입니까? 이낙연 현 의원님 편입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편입니다. 네, 우문현답이 때 이런 거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더 좋다고 다들 생각하시나요? 이 책임 당대표하고 좀 뭐 또 아닌 거 하고. 글쎄요, 뭐 이 부분을 갖고 그 상당히 뭐 내부적으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현재 이 이낙연 후보 이제 그 대표 네. 후보죠. 네. 네, 대표 후보께서 뭐 7개월 후에 그만두느냐 안 두느냐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설사 그때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출마를 못하는 어떤 그건 아니다? 불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개월 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 또 그때 대선 그 후보가 나가실 경우에 당대표 선거를 새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로 생각해요. 그게 네.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했을 때 그 당대표가 됐을 때 갖는 이점 뭐 당대표를 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힘있게 당의 그 리더십을 만들어가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준비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다만 그 와중에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한번 당대표 선거가 또 한 번 있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을 감안하고라서도 해서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의 그 당원의 결정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뉘앙스를 봐서는 한쪽에 좀 기울어지신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좀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현미 장관 경질론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짧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어제 아마 이낙연 전 총리하고 저하고 한 방송에서 한 게 확산해가지고 네. 여당 내에서도 네. 경질서 이러는데 그런 언론에서 경질론의 대표 주작격으로 나오셨어요. 예, 그게 사실은 진행자가 계속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뭐 한 건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게 뭐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뭐 물론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뭐 그런 그 장관 교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국면 전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건 인사권자의 몫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이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실망이 크고 신뢰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경질론은 지금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혜진 의원님,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됩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저께 만시지탄 그러는데 만시지탄의 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22번째 대책이 나와야 될 상황이면 네.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되고 네. 장관은 빨리 바꿔야 되고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잘못된 건의를 계속하는 참모들도 바꿔야 되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구축해가지고 네. 부동산 정책 제대로 이 수요 규제 정책,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